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19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을 노동자들이 그동안 덜 받아왔다는 것이 결국 인정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동자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덜 받은 돈을 기업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는 데 있습니다. 떼인 돈이 있는 건 맞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뒤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 이정열 전 판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유사한 논리가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수정은 못한다. 오류와 왜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었습니다. 고칠 건 다 고쳤다고 해서 교육부가 최종 승인을 내줬지만 여전히 문제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 어떤 기사 먼저 볼까요?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19일입니다. 예, 뭐 좀 특별한 날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혼기념일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대 대통령 당선일이면서 네.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또 당선일이기도 합니다. 네. 참 이래저래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아, 제가 왜 하필 그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종면 단장께서도 오늘 결혼기념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불통 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아서였는지 1시간 가까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는 겁니다. 이정현
수석 이야기는 가장 억울한 게 불통이다. 한 사람밖에 없는 대통령과 4,800만 국민이 전부 다 청와대 불러서 밥 먹는 것이 소통이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슬쩍 비꼬았습니다. 과거 어떤 사람처럼 벙커에 들락날락하면서 보여주기식의 안보하지 않았다. 안보 위기 정말 잘 해결하지 않았느냐. 개성공단도 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벙커 안 들어갔다고 또 개성공단 그 온갖 그런 파행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 그 속에서 타협을 본 것을 이를 소통이라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놀랍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기가 막혀서 제가 꼭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기업 개혁 당연히 시끄럽다. 저항 세력이 있다. 암초가 있다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나?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들을 거다.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전혀 사측이 이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어제 그 철도노조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네. 자, 그런 대화 없음, 대화를 거부함 이런 것들도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정현 홍보수석의 인식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거 지침이죠. 앞으로도 그러라고. 네. 이정현 수석의 인식이 참 아니 우리가 언제 청와대 불러달라 그랬어요? 밥 먹겠다 그랬습니까? 밥 먹으라 그래도 저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자랑스러운 불통이란 말을 또 만들어냈군요. 역시 그 창조 경제, 창조를 부르짖는 정권다운 이런 모렴치입니다. 아, 세상에 이게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나요? 자, 요즘 그 안녕들 하십니까? 이 신드롬이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가 떼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서초구 동덕여고에서는 그제죠. 한 학생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등교 시간 전인 아침 7시쯤에 철거됐습니다. 학교는 대자보를 붙이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경고 방송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튿날 오전에 또다시 다른 대자보가 붙었고요. 학교는 곧바로 재고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교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자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유,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낫네요. 자, 그런데 이 노원구 해성여고를 가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윤영식 교장이 학교에 대자보가 나붙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경찰이 찾아왔는데 적용할 혐의가 없죠. 이거 뭘 갖고 시비를 겁니까? 왜 경찰을 부를까요? 학내 학칙이 있으면 학칙으로 처벌을 하든가 하면 될 텐데 왜 경찰을 부르죠? 네, 저는 이 해성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 한겨레의 보도가 예.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서대전여고에서는 지난 15일 또 광주 풍암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6일에 대자보를 학교가 떼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거국적이고 역사적인 그 시민혁명 그 출발점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게 두려워서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간 고등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니까 철거를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일탈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것인데 이를 철거를 하고 심지어 신고까지 했다니 참 유신 정권으로 완벽하게 컴백하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선 1년 맞아서 말이죠.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 이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네. 자, 이를 두고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 수사가 충분치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관련자 수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요. 자, 그런데 뒤늦게 조오영, 조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자가 오갈 시점으로부터 한 2시간 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이걸 보고 곤혹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걸 파악하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무능을 자책하기는 한 걸까요? 자, 압수수색 같은 이런 강제 수사도 안 하고 의혹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이 검찰의 이런 태만함, 이 태만함이 검사의 기질 또 품성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 눈치를 봐서 열심히 할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의 끈이라면 예. 그 조회 시점, 다른 시점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 지금은 전 행정관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을 갖고 노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기사가 경향신문 12면에 실렸습니다. 네. 이 조오영 행정관이 지난번에는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을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일단 검찰은 의심의 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윗선의 실체를 감추려고 또다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는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사실 조오영 행정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검찰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는 조오영 행정관의 윗선을 추궁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오영 씨는 말을 바꾸고요. 따라서 이 사건이 미공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안 했어요. 네. 충분히 말하자면은 정황 증거를 은폐할 그런 시간을 또 준 측면이 있는 거죠. 철도노조에 대한 수사 한 10분의 1 정도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기구겠죠? 자, 특별위원회인데,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하라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국정원이 앞으로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특위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최근 북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 개입 소지는 완전히 차단하되 대공수사, 대북 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유기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국정원이 산업 스파이 수사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합법 감청이 안 된다면 국정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감청 수준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아니,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떡을 주자, 이런 꼴 아닙니까? 응? 네. 사실 지난번에 이게 국정원이 내놓았던 자체 개혁안, 아니 범죄자들한테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참 웃기고요. 예. 그 지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근데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을 보면요. 지금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만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 수집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치 댓글은 안 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안을 가져왔어요. 댓글은 앞으로 달되 특정 정치인을 지목한다든지 이런 식의 댓글은 안 다는 걸로 하겠다. 네. 이런 개혁안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댓글을 달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댓글을 단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 수 없는 댓글을 앞으로 달겠다. 이게 국정원의 개혁안입니다. 지금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안은 지금보다도 더 다양하고 또 그 수가 많게 휴대폰 감청을 하도록 하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 개혁특위입니다. 국정원 개악특위가 아니라요. 개악특위로 알고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비판 세력을 어떻게 압도하느냐. 많은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반대 세력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어떻게 그 제재하느냐, 차단하느냐, 통제하느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한겨레 기사와 또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77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구촌 또 각계에서 축하가 쏟아졌는데 교황이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노숙인 3명, 또 노숙인이 기르는 반려견 1마리, 예. 노숙인 3명과 떠돌이개 1마리를 이렇게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에 한 말입니다. 신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특히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고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대조된다는 국민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MBC PD 수첩에 대한 맹비난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그 재정비리 또 불륜 의혹과 관련한 MBC PD 수첩의 보도에 대해서 국민일보가 종교면과 사설을 통해서 강도 높게 MBC를 비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 관련 사건은 재판 중인 사안이다. 선고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가 과거 광노현 서울교육감이 문제가 됐을 때, 이른바 사후 매수 논란에 휘말렸을 때, 이건 무슨 무죄 추정 원칙, 구속되기도 전부터 아예 단죄를 해버렸던 국민일보였습니다. 네. 왜 조윤기 목사와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잣대가 다릅니까? 그래서 당시 그 국민일보 노조가 노보 공보위를 통해서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펼치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PD 수첩이 조용기 목사가 불륜에 연루된 것처럼 방송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국민일보가 그동안 조용기 목사를 감싸고 돌 때마다 불륜 관련한 그런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자, 사설에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파리 부인이라는 정모 씨 관련 내용은 자작 내지 조작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니 어디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설득력이 있다는 건가요? 교회 이 윤리위원회가 이 주장 또 이 발언 또 제시된 증거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모 씨 관련 내용이 자작 내지는 조작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볼만한 무슨 증거나 정황이 있습니까? 이 국민일보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자, 도리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이란 사람이 MBC를 찾아와서 해명하기를 그 증거로 제시됐던 뭐 조용기 목사의 각종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조용기 목사가 가방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가방 속에서
결국 나온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모 여인이 제시했던 자신과의 연애 증거로 제시했던 것은 조용기 목사가 분실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 하는 말은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주장이? 나 참 이거 그러면서 이 사설에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인권유린이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 무슨 사설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세가 아무리 세다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북한의 노동신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한 이 국민일보의 이 사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논설위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일보 세계적인 신문입니다. 세계적인 신문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운 신문이니 세계적인 신문인가요? 예. 오늘 한번 국민일보 사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말 사주 있는 언론이 어디까지 폐해를 자아내는지 여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MBC가 이제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유명 화가 밥 로스가 1995년 53살 나이로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면서 사진을 하나 냈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입니다. 이게 척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이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MBC는 이걸 그대로 갖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화면에 실었습니다. MBC는 방송 직후에 제작진의 착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과 합성된 것이 방송됐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면서 실수를 인정했지만 글쎄요. 이게 전에 SBS가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던 이런 사진을 실었을 때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희미하게 보였죠. 깔려 있었죠. 그래서 SBS가 실수였다라고 한 해명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상 참작은 될 것 같았는데요. 이거는 이걸 몰랐다? 이런 사람이 방송 일선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말이죠. 오늘 16면에 이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MBC의 방송사고가 또 있었다. 라면서 꺼내든 사안이 있습니다. 부산 MBC의 여성 앵커가 한 대학생이 쓴 대자보 한 장이 그저 숨죽여 사는 것 같았던 우리 20대들의 응어리를 제대로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팩트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청춘들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용히 들어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로 뉴스를 마쳤는데요. 크로징 멘트였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한 합성사진 똑같은 방송사고다 라고 대칭화시키는 겁니다. 앵커는 팩트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멘트. 이게 동아일보 이 기사의 윗 제목이에요. 예.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큰 제목인데 예. 마치 앵커가 팩트에 대해서 보도상의 팩트가 그러니까 사실 여부죠. 그것에 대해서 매우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 보면 보도 내용의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자보에 들어있는 그 20대 대학생이 쓴 대자보 내용의 팩트가 좀 틀리면 어떻겠느냐. 그 큰 그림을 봐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맥락을 보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왜 방송사고예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게 사실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볼 사안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병원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서 건강보조식품, 여행, 온천, 화장품 같은 상품을 파는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와서 돈벌이가 될 만한 각종 사업을 하면은 병원은 환자를 위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게 되면서 환자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병원이 돈 버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공공의 역할인 그런 의료 문제, 여기에도 돈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민영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 입장이 묘하게 이렇게 비틀리고 저렇게 비틀려서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잔결의 13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학교 쪽에 강요하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연다고 합니다. 47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출범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는 각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 채택 강압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채택이 본격화하면서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특정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외부 압력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달 말부터 대구 지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요구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 교육부는 학교 밖 단체 등이 특정 교과서 선택을 주장할 때 법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결국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지금 뭐 근현대사 부분만 400여 개가 그릇됐다, 오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자가 많은 불량 교과서를 공부하게 만든다.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교육의 근본으로부터도 크게 벗어난 것이고요. 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우리의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이런 우려는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도 기업이니만큼 관련법에 충실하고 시장 논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만 언론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해치거나 사회통합을 역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유자가 언론사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칠 어떤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한국일보 인수의 최종 협상 이전에 분명히 확보되어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 걱정은 한국일보 인수를 사실상 확정한 삼화재분의 대표의 장인이 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전두환 전 대통령, 2번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3번 이정현 홍보수석, 4번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TV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이와 관련한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밤사이 들어온 소식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양적 완화 정책에서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을 드디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매달 850억 달러치의 채권을 사들여서 그걸로 시중에 돈을 풀어왔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100억 달러 줄어든 750억 달러만 풀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출구 전략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돈 풀기를 줄일 거라는 건 많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줄이기로 한 액수는 예상치에서 가장 적은 액수였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더 떨어져야 되고 또 경기 회복도 더 돼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축소의 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이 목표치인 6.55%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의 동성애 잡지 에드커케이트, 여기서 올해의 인물로 교황을 뽑았군요. 예, 에드버케이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성애 권익 옹호 잡지가 올해의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뽑았습니다. 잡지는 여전히 카톨릭이 동성애나 여성의 역할, 피임 이런 문제에서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교황보다도 현 교황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그 잡지 표지에 교황 얼굴 사진하고 같이 실렸는데요.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로 하느님을 찾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나 하는 문구였습니다. 네, 교황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를 명백히 반대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성애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차별하는 그런 태도 역시 반대하고 있고, 또 이 동성애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잡지가 언급했던 교황의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교황이 보수 성향의 추기경을 교체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교황청 산하에 주교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보수 성향의 미국 버크 추기경을 교황이 다른 추기경으로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버크 추기경이 지난주에 한 카톨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는 점을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교황의 도전하는 태도를 보인 게 이런 이번에 교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교황은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너무 몰아붙이진 마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 얘기군요. 블랙 기업, 이른바 젊은이를 쓰고 버리는 이런 행태를 지적하는 용어가 블랙 기업인가 보죠? 예, 블랙 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사정이 나빠서 쉽게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기업을 뜻하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런 사업체 4천여 곳을 적발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그걸 고치지 않을 경우에 회사 이름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접객 오락실, 그리고 택시 같은 운수교통업체가 많이 이번에 이름이 올랐는데요. 한 달에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킨 기업도 있었으니까 이걸 주 5일 근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를 계속 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의 호텔에서 한국의 대학생 인턴들을 공짜로 쓰고 있다, 이런 실태도 드러났었는데요. 근데 일본 같은 이 경제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국방정책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 이렇게 평가됐군요.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미국 국방 정책하고 국방 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100명을 뽑았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그 뒤로는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순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순위에 빠져 있어요? 예,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100위 안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던데요. 네. 아마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가면 군 최고사령관이니까 당연히 1위라서 처음부터 아예 빼고 순위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58위를 차지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생각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국방정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거고, 북한은 그 하위 변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순위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사실은 그게 중국 견제를 위한 명분일 뿐이지 실제로 그게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순위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순위에 없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고요. 아베 총리하고 이란 대통령 이런 분들은 있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내후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 사령관 카라카예프 대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RS-26이라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실험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후년 2015년부터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열차에다가 전략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동시켜서 쏘는 그 전투 열차 미사일 시스템이라는 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거는 소련 시절에 운영했다가 2005년에 폐기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투 열차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재래식 글로벌 신속 타격 미사일 개발 계획,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21세기형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 이탈리아 한 섬의 수용소에서 비인도적인 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프리카하고 또 중동 쪽에서 오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이탈리아의 람페두사라는 섬에 난민 수용소가 있는데요. 네. 오음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호수로 약품을 뿌리는 그런 동영상이 3일 전에 이탈리아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 후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고 또 유럽연합 EU도 이탈리아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의 해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면서 침몰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1988년 이후에 지중해에서 죽은 난민이 약 2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는 지난 10월에 있었는데요. 난민선 2척이 뒤집혀서 400명이 숨졌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7월에 교황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외부 방문지로 이 람페두사에 갔었는데 그 난민들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의 세계화다 이런 인상적인 표현을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의 비인도적인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또 난민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고민도 이해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거리가 가까워서 람페두사로 일단 오는 건데 이거를 이탈리아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좀 돈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번 파문으로 그게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오로지 국민의 삶만 돌보고 민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민생 대통령 약속 지켰는지 짚어볼까요? 작년 12월 8일 광화문 유세 현장입니다.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높은 이자는 낮은 이자로 바꿔드리고 자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건에 따라 원금은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5살까지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을 지고 맞벌이 하시는 젊은 부부들의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10%포인트 올려준다는 입장인데 지자체들로서는 턱도 없다 이런 반응이죠. 민주당 정권이 폭등시켜놓은 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도 후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도 8천억 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돼 내년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암과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특진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생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한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윤곽을 드러낸 기초연금 정부안은 대선 공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노인이 받게 되는데 액수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5년 내내 후회하는 일 이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장본인이 되는 역사의 후퇴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런 나쁜 대통령이 누구일까? 혹시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철도 화물의 차량 수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철도 화물 운송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서울 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7명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이우백 조직실장 등 서울 지역 노조원 7명의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조우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정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성래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에서는 밤까지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가 최종 승인을 했다는데 여전히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교과서 근현대사 단원에서만 400건이 넘는 오류와 왜곡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띄우기, 친일파 두둔하기 등의 오류와 왜곡들, 이쯤 되면 교육부가 일부러 고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식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며칠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근현대사에서만 400여 건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오류가 나오는데요. 네. 무슨 뭐 양파 까는 것처럼 까도 오류가 나오는 교과서인데 어제 하루만 해도 60여 건의 오류를 또 새로 찾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마 그 7개 학회가 연합해서 아마 이 보고회를 갖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현대사만 460여 건이 지금 발견이 됐고 정근대사까지 합하면은 600여 개 이상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증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1,500여 건의 오류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2,000건이 넘는 오류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도 이제 교과서로 밀어붙이는 이제 필자, 출판사인 교학사, 교육부는 아무리 봐도 이제 후한무치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그 교학사 교과서가 대백과사전 정도 됩니까? 아니 제가 지금 좀 사실 궁금한 것이요. 네. 오류가 까도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 오류를 찾아내는 분들도 네.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검토를 부분별로 조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봤을 때는 못 봤다가 찾으면 또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큰 오류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추가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과 다른 그런 오류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고쳤다는 것이 교학사만 한정해서 한 1,500건 정도 되는데 네. 추가로 500건 가까이 이미 발견이 됐고 네. 그것보다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자, 가장 심각한 대목이 어디 있던가요?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교과서가 학교에서 전혀 쓰이지 않던 그런 생소한 용어를 들고 나와서 교과서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통치한 기구가 조선총독부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선총독부를 갖다가 일본 총독부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일본 총독부라는 거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런 기구인데 이런 그 생소한 용어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우선 많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이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일제 식민통치나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교학서 교과서가 처음에 그 국사편찬위의 검증을 통과한 이후에 반일도 좌경용공이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교학서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한국 역사,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로 자림하겠다. 그런 의도 아래 쓰여진 것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4.19 민주정신을 개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교학서 교과서는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교과서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거 국기를 물러나게 하는 교과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일도 그러니까 일본에 반대하는 것도 좌경용공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그 필진이 누구였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권희영, 이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필자죠. 권희영 교수요. 네. 이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조선 총독부를 일본 총독부라고 기술해놨다고 네. 했죠? 네.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교과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를 썼는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제대로 쓰였다고 검증을 통과시켰는지, 참 의문입니다. 네. 이 오류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임시정부의 역사를 이승만의 역사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써놨던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전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까 네. 교육부에서 이제 교과서를 검증할 때 지필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필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 지필 기준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역사는
독립운동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임시정부 중심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역사를 교과서에 쓸 수밖에 없죠. 그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임시정부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정부로 역사를 써야 되니까 쓰긴 쓰는데 이걸 이제 비틀어서 써가지고 임시정부 역사가 곧 이승만 외교운동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량의 거의 대부분을 이승만이 벌인 외교운동으로 이렇게 메꿔놨습니다. 그러고 이걸 이제 임시정부 역사를 썼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 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던가요?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근데 그 임시정부 이승만 이외에 다른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서술한 분량은 작고요. 이승만이 벌인 외교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중의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이승만의 그런 그 외교운동 내용 중에 네. 왜곡된 사실이 들어있던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1940년대 이승만의 외교운동을 쓰면서 이제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이 이승만이었다 이런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 획득 운동이요?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네. 1919년 상해에서 출범한 이후에 이제 정부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외교운동을 열심히 벌입니다. 네. 근데 1930년대 말까지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194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이 그 충칭의 자리를 잡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와 같이 그 대일 공동전선을 펴면서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같은 연합국이든 미국에 대해서 같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한국을 독립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임시정부 승인을 미국이 거부를 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승인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교과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다른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벌인 외교 활동의 공을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김기직 선생, 조수왕 선생 이런 분들의 공이라고 쓴 게 아니라 미국에 있던 이승만의 공이다 이렇게 쓴 거죠. 말하자면 남의 공을 가로채는 역사 서술을 이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네. 승인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성공한 게 아닌데 이승만의 네. 외교 활동이 성공해서 마치 미국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런 대신에 친일 인물에 대한 설명을 네. 좀 더 강조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보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승만 박사와 그 사이가 나빴다고 많이 알려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 본문 서술에는 아예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안창호 선생은 이 교학서 교과서에서는 사라진 셈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번에 이제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날개, 교과서 옆에 참고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안창호 선생 이름을 몇 번 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안창호 선생을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서술은 다 오류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그 서술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 필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를 친일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승만, 그러니까 독재 정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일을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꾸로 친일과 반대쪽에 있던 항의를 했던 반의를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역사 그 서술의 교과서 여기저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관련해서 만든 이제 단체 가운데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주에서 만들어진 그 한인들의 단체인데 이 대한인 국민회를 갑자기 이 교과서에서 두 번이나 그 날개 서술에 등장을 시키면서 날개 서술을 쓰고 있는데
교과서 한쪽에서는 1910년이라고 써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1909년이라고 쓰는 거죠. 이건 뭐 역사적 사실과 다른 한 소설은 분명히 왜곡입니다. 잘못된 소설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 친일 행각을 합리화한 이런 부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제 사진 자료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 시각적인 효과를 줘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친일파와 관련된 사진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이 사진 설명을 보면은 친일에 대한 그 소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진을 그 제시하더라도 그 설명 없이 캡션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5단원 본문 소설은 이름이 안 나오고 4단원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이 4단원에만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창호 선생의 경우에는 그냥 안창호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만 써놓고 친일한 인물의 경우에는 그 행적을 갖다가 길게 써놔서 마치 친일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별 이렇다 활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 교과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진 밑에 이름과 간략한 그 뭐 연대기만 쓴 것이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적혀 있고 오히려 친일파는 밑에 설명이 들어있는데 친일 내용은 안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그렇습니까? 이종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 천도교 인사 말씀하십니까? 그 이종인은 뭐 3.1운동 당시만 해도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대에도 독립운동을 한 인물은 맞습니다. 근데 30년대 말에 1930년대 말에 회절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친일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정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정 행위를 했다고 한 1,006명의 거물 친일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이종렬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는 사진 설명을 통해서 길게 서술을 해놨는데 친일에 대해서는 단 한 군데서도 그 서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이종렬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던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3.1운동 때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사실은 적혀 있고요. 그 이후에 이른바 변절한 내용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들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인터넷에서 그 무단으로 전제했다, 뭐 표절했다 이런 것들은 기왕에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필자들이 좀 의식을 했는데 조금 고치긴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출처불명의 자료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인데요. 사료를 확인하고 제대로 실어야 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 필자들이 사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저기서 따다가 뺏겨 쓰는 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인터넷 교과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3년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곳에서 인터넷에 올린 강의 참고 자료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이런 의혹이 있던데요. 사실이든가요? 이제 한 학교에 재직 중인 그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그 10만이 한국사라는 책에서 따다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겁니다. 학습 참고 자료로.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10년도 더 된 일이라서 사실은 틀린 내용이 이 책에 좀 있습니다. 근데 틀린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이 교과서 필자들은 그 틀린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교학사 교과서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 출처는 10만이 한국사라는 책이군요. 네네. 그러면 10만이 한국사를 바로 베낀 건 아닐까요? 바로 베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따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필자들한테 확인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실을 내면은 원 자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틀린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뺏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 자료와는 틀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기술한 내용인가요? 이를테면 뭐 용어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뭐 용어가 틀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틀린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꼈는데 알고 보니 그 신만이 한국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것을 한 역사 교사가 2003년도에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자,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오류 왜곡의 사례가 전부 합쳐서 2,000건이 넘는다. 네. 이게 검정을 이미 받은 책이고요. 네. 또 문제가 돼서 수정 심의까지 한 것 아닙니까? 네. 이 검정과 수정 심의 어떤 절차입니까? 검정이라는 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 심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이제 법규에는 되어 있지만 이번 수정 심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검정을 통과했다고 해놓고는 불과 2개월 만에 수정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번 수정 심의는 사실상의 재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재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재검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검정이나 재검정에는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권고한 것은 8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그 수정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재검정인데도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수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명령을 내릴 경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르도록만? 네네. 네. 그러면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하튼 검정하고 수정심의든 재검정이든 두 번을 본 거잖아요. 검토를 해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오류들이 남아 있다면 이 뭐라 그럴까 검정, 뭐 심의 이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국산편찬위원회에서 검정을 할 때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정 심의를 할 때도 처음부터 교학서 교과서는 뭐 봐주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오류를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미 뭐 고칠 건 다 고쳤으니까 교과서로 써야 된다고 교육 현장에 들이미는 것은 이건 국사편찬위든 교육부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정 심의까지 했는데 이후에 또 고치라고 해서 수정 심의할 새로운 심의를 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수정 심의는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수정 심의위원을 지금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가 안 됐어요? 이름을 절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부적격자가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 엉터리로 수정하고 더 계약해서 수정한 경우가 여러 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정했다고 통과시켰다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건 애초부터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고 교학사 교과서가 이런 방향으로 기술되도록 모종의 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의심이 돼요. 지금 이 정도까지 두 번이나 검정 수정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오류가 남아 있다면 뭐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요. 네. 그 뭐 당내 그 근현대사 역사교실이라는 것을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하는 교과서가 자칫 출판조차 좌절될 뻔한 것을 우리가 막았다. 네. 네, 교학서 교과서 출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제 수정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건 정권이 나서서 교학서 교과서를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교육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겠다. 그런 속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김무성 의원이 확인해 준 셈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사 교실을 통해서 계속 교학서 교과서야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네. 또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교학서 교과서 검정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것을 현 정권 실세 입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무성 의원 발언이 어제 있었던 근현대사 역사교실 이른바 종강 세미나였거든요. 네. 여기에 강의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권희영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교학사 대표 지필진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네. 이 감사를 드린 대상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이런 정권 실세들인 것 같은데요. 네. 참 학계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학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권희영 교수요? 네. 국학 아세아는 사람이지 학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말하자면은 국책 연구기관이죠. 지금도요? 예, 지금도 그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네. 자, 교학사의 최근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학사에서 어저께 민족문제연구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한 내용의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학사 관계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신원을 확인했더니, 교학사 관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틀린 내용으로 학습을 하면 안 되니까, 네.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면 수정하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교과서를 내는 그 출판사로서의 기본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틀린 교과서가 있으면은 스스로 내지 않는 게 정답이지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권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들도 찾아내지 못하는 네. 다른 데서 찾아낸 내용을 전면적으로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고칠 자격도 없는 네. 출판사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국민 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 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 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 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 TV 라디오를 지지해 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결코 환영할 판결이 아니라는 평가가 확산됐죠. 환영은 한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판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고 이 판결로 결국 누가 웃게 되는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 판결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 이 연결 상태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거 제 전화가 가정주부 전화도 이거 도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요. 네. 겉으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께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 네. 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보면 고등법원이나 하여튼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쪽이 이기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왜 졌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돼가지고,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못 받은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근로자 쪽에서, 봉급생활자 쪽에서 청구를 한다, 소송으로. 네. 그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급하는데 회사가 흔들거린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은 근로자의 이 청구는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는 있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조금 짚어 나가 보면요. 네. 이 판결이 나온 사건 자체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되는데 그동안 거기에 기준으로 한 수당을 못 받았으니 네. 그동안 3년 동안 안 줬던 정당한 수당을 돌려달라. 네네. 이렇게 제기한 것인데 네. 그런 청구를 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으니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렇게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항소심으로 다시 이 사건을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판결의 결론은. 네, 그러니까 1, 2심 다 승소하고 올라온 노동자 측이 그렇죠.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벌어질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상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임금 인상의 효과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맞기는 맞는데요. 네. 문제는 이 판결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흔들거리게 되면 안 줘도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주면 네. 회사가 흔들거리니까 못 주겠다. 라고 해버리면은 봉급생활자 쪽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신의 성실 원칙을 내세워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소급 부분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판결상으로는 소급 부분에만 그런데 말입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봉급을 예로 들면요. 네. 회사에서 안 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면 다행이고요. 네. 근데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갑니다. 소송을 하면. 네. 그래서 소급 청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소급해서 달라는 거지 향후 있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걸 달라고 하는 소송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만 보면 문맥상으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청구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지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분쟁도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에 오면은 소급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렇죠.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아마. 네. 이게 참 이게 또 좀 심각하군요. 이상한 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회사가 흔들거릴 수도 있어요. 네. 흔들거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던지 네.
워크아웃을 받던지 이렇게 회사가 어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봉급생활자의 권리 자체를 막아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세금을 체납을 했다. 네. 그래서 뭐 3년치 5년치 세금을 체납이 됐으면 그거를 사실은 만약에 못 낸다면은 제가 파산 신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네. 나 세금을 이걸 다 내면 우리 집이 흔들거리고 내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못 내겠다. 라고 하는 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라든가 여타의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 돈을 내야 되는 쪽, 채무자 쪽의 입장을 들어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대법원이. 근데 왜 유독 봉급생활자한테만 이러는지 네. 너무 이상합니다. 그 채권 채무 관계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 고객들이 이제 채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맡긴 돈 돌려달라고. 네.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은 저축은행 가뜩이나 지금 부실한데 네. 문 닫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를 못 한다. 네, 그렇죠. 제 비유가 비약입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법률적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채권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결국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리를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이 판결이 노사는 이게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있으니 네. 청구하는 것이 꼭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회사도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저축은행은 고객과 회사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은행이 살아야 고객도 예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은 논리가 되겠네요. 예, 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쥐어짜면 네.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국민이 더 이상 세금 낼 돈이 없는데 그걸 쥐어짜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죠.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국민한테서. 네.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세금은 안 그렇거든요. 네. 판결문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무슨 법적인 원칙인가 보다. 예,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합당한 원칙인가요? 여기에 적용할 만한?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의 원칙이거든요. 네. 뭐 사실 저희 애들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 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이 양대 그 산맥으로 나뉘는데 사법의 영역입니다. 개인 사자 사법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영역이 사회법이죠. 노동법, 경제법 뭐 이런 영역들이 사회법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봉급생활자의 수당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법, 사회법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사법의 영역이고요. 사법에서만 적용되는 대원칙인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민법을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고 민법만 적용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쩌면 헌법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법의 영역보다 상당히 기본적인 원칙으로 판사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노동법에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법의 원칙을 노동법에 적용을 하는지. 신중하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입니까? 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또 위헌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수당을 제한한다는 거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어기게 되면은 바로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구권, 공급생활자의 그 임금에 관한 청구권을 정해놓은 건데 그 청구권을 제한을 하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게 헌법 37조 2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법원에서 함부로 신의성시적 원칙을 끌어대가지고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권리가 없다고. 네. 위헌이죠. 이렇게 치면. 법원이 위헌적인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판결에 보면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판단 기준은 뭐 적시가 돼 있습니까? 제가 전문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되게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 중에 되게 희한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임금이 늘어나면 어렵겠죠. 네. 임금이 늘어나는데 회사가 더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용이 늘어나는데.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들고 나올 겁니다. 네. 판단 기준은 없죠.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재무제표라든가 대체대표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공급생활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쉽지 말고 받아들여질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뭐 기존의 비용보다 뭐 10배가 늘어난다. 20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이 대법원 판결에는 결코 있지도 않을 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복리후생비 얘기도 보도에 또 별도로 언급이 되던데. 네네. 재직하고 있어야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네네. 이렇게 판결 내용에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재직하고 있어야만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판결을 변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장 보조비라든가 설, 추석, 명절 휴가비라든가 이게 근로자의 예를 들어서 설날이다, 설 보너스다 하면 설날에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된다. 네. 퇴직 상태면 줄 수 없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번 판결로, 대법원 판결로 옛날 대법원 판결을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재직 여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얘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TV를 예로 들으시면요. 네. 국민TV에서 설날 보너스를 준다고 치면요. 네. 이번 설날에 국민TV 직원이면 설날 보너스를 받겠죠. 네. 근데 설날 되기 전에 국민TV에 사표를 냈어요. 예. 그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설날이든 추석이든 이 보너스는 그동안 이 사람이 근무해 왔기 때문에 설이라서 특별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설날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쭉 근무해 온 거를 설날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준 것일 뿐이지. 네. 설이 와서 뭘 더 했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직원이냐 아니냐를 맞춰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네. 하면 6개월치 내 근무한 거를 가지고 내가 11월 30일에 퇴직을 했으면 네. 5개월치는 줘야죠. 그게 맞죠. 그래야지 설을 세죠. 그러니까 이게 받고 안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추후에 이제 분쟁이 됐을 때 네. 그 해당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네. 이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설 상여 같은 것들을 넣느냐 맞느냐 이 문제가 될 때 그 네. 사람이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그렇죠.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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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판결이 왜 나왔을까? 지금 이전 판사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미국 방문 시에 그 GM 회장과 관련한 중요한 발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GM 회장의 발언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네. 결국 이 판결대로라면은 정기상여금이 통상금에 포함되는데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수당을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가 흔들거린다. 네. 그러면 줄 필요 없다. 이런 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몇 명인데요. 그분들이 다 청구를 일시했다고 칩시다. 회사가 흔들거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자체는 있는데 소송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GM 코리아 그 제너럴 일렉트릭스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했던 얘기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 발언이 우리 판결에 뭐 압박 요소로 작용했는지야 그 사실관계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 발언하고 맥이 다 있는 것. 꼭 네.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 판결문 나항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그 GM을 염두에 둔 판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GM까지는 염두를 안 뒀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님의 말씀은 염두에 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원합의체로 이 사안을 다루겠다고 대법원이 했을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셨던 분이 바로 이 전 판사신데요. 네. 뭐 그 당시에 했던 우려가 사실이 된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전합의체 판결로. 네. 근데 그거는 피해 갔어요. 아마 그동안에 얘기를 떠나서라도 많은 봉급생활자분들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건 옳지 않다. 네. 하니까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못 받게 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결국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그 결론은 수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판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앞으로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죠. 그런 회사들이 다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기업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위험한 쪽은 중소기업입니다. 사실은. 네. 이거 임금체불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소송으로 갔을 때 아니어도 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봉급생활자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출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쉽기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하기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초반 흥행 성적은 어떤가요? 어제 전야 개봉했거든요. 네. 변호인이라는 작품. 주초에 그 예매 점유율 1위에 올랐는데 아주 가파르게 예매율이 상승을 해서 어제 아침에 보니까 50% 육박하더라고요. 예매 점유율이 50%라는 것은 이번 주에 예매하시는 분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50명은 변호인을 예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반나절 상영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상영한 건 아니고요.
오후 늦게부터 그 전야 개봉이라 그래가지고요. 원래 공식 개봉일은 오늘입니다. 네. 그런데 하루 전에 이제 오후부터 상영을 하는 건데 반나절 상영했는데 박스오피스 1위가 됐어요. 어제 하루만 12만 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전도연 씨 주연의 영화를 제치고 어제 박스오피스 흥행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은 어제 반나절 만에 12만 명이니까 오늘은 종일 상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3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첫 주말에만 뭐 100만 명 넘어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뭐 다들 내용 아시죠? 네. 아무래도 이 영화가 100만, 200만, 300만 해서 뭐 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다면은 아마 누군가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네, 뭐 오늘 아침에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도 많이 춥고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뭐 지하철역마다 지금 구세군 자선 낭비도 있고 네.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하기 버거워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양 땅이죠. 예, 굉장히 이역만리 타양 땅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그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겨울을 나기가 뭐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 이주 노동자들의 얘기를 담은 한국 영화 몇 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영화부터 소개? 네, 한 편은 이미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장률 감독이라고 그 제중국 동포예요. 네. 네, 제중국 동포 감독인데 이미 뭐 경계라든가 이리 또 두만강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아주 유려한 연출력, 자신만의 아주 독보적인 그 작품 세계를 보여줬고 해외 영화제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 장률 감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이게 다룬 그 다큐멘터리 한 편을 이번에 선보입니다. 원래는 다큐멘터리를 안 만들던 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큐멘터리에 도전을 했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풍경. 네. 이 영화에는 총 9개 나라에서 온 14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꾸었던 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꿨던 꿈들을 이제 찬찬히 얘기를 해줘요. 한국에서 이런 꿈을 꿨다. 뭐 고향에서 누구하고 아주 재미있게 놀던 꿈을 꿨다. 아니면 뭐 사장님한테 맞는 꿈을 꿨다. 뭐 이런 등등의 그 꿈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들이 일하는 일터 그리고 그들이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그 일상적인 풍경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런 그 장률 감독의 그 연출 호흡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한국에서 꿨던 꿈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들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공간입니다. 뭐 서울의 답심리의 부품상가라든가 또는 대림동의 뭐 조선족 타운이라든가 또 마장동에 있는 축산물 시장, 또 목재 공장, 또 염색 공장, 혹은 비닐하우스. 우리가 흔히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한 번쯤 지나쳤을 법한 우리의 거리. 근데 그게 이 장률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장률 감독은 바로 그러한 낯설게 만들기라고 하는 그 연출적 색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을 한번 이들 이주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좀 뭐랄까요?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그 연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그들의 시선,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장률 감독이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장률 감독은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네,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찍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영화, 윤진서 씨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작품도 찍었고 또 그 탈북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두만강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밥을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먹는 네. 그런 그 소년들, 그 북한 소년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있었고 또 경계라고 하는 그 몽골 초원에서 도망쳐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장률 감독은 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계짓기,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탁탁 지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 편 아니면 저 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풍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영화들 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영화 풍경은 영화 제목이 상당히 아이러니예요. 풍경.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을 풍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어디가 놀러 갔을 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것은 이제 풍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좀 풍경처럼 바라본다면은 어떨까?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풍경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극영화로 이주 노동자의 삶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나왔던 로니를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심상국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잘 알려진 배우죠. 유준상 씨 그리고 역시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좀 공부를 하러 온 분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아니고 로빈 쉐이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주노동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설정은 유준상 씨가 태권도 도장 사장이에요.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죠. 예, 관장인데 별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그런지 태권도 도장이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죠. 애들이 좀 와야지 이렇게 좀 돈을 벌 텐데. 그래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범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도장 시범 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시범 대회를 딱 여는데 나랑 지금 대련해볼 사람 한 명 나와봐 보세요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주 노동자의 로닌이라는 사람이 로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로니가 나간 거죠. 예, 저 한번 대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열심히 폼 잡고 공격을 탁 하려고 그러는데 로니의 발차기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뚝 나가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 태권도 도장 관장인데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이주 노동자의 한 방에 그냥 넘어져 버렸으니.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는?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 구겨진 대로 구겨진 거죠. 완전 체면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관장인 유준상 씨가 내 이 무너진 자존심을 이거 회복을 해야겠다. 나 이대로는 못 참는다. 그래서 그 자기를 원펀치로 그냥 넘어뜨린 로니를 한번 찾아서 재대련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니를 찾아 나서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로니를 찾아서입니다. 근데 이 로니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뚜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뚜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네 친구 로니를 좀 찾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이 뚜힌과 유준상 씨가 같이 로니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종의 로드무비와 같은 그런 호흡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이 유준상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지독한 편견을. 네. 그래서 이 뚜인한테도 상당히 막대합니다. 너 니네 나라로 가라.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일자리 빼앗고 범죄나 저지르고 이런 게 니들 아니냐. 니네 나라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홀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어쨌든 뚜힌과
그 유준상 씨가 로니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는데 이러다가 사람이 둘 다 같이 뭔가 이렇게 부대끼고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준상 씨가 뚜이인과 친해져요. 또 인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친구였다는 거죠.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이 이주 노동자들을 보다가 이들과 같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뜨거운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아주 온정 많은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뚜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단속에 걸리면 추방당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렇게 뚜인을 못 살게 굴고 까칠하게 굴었던 유준상 씨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단속반한테 내가 저 사람의 보호자다. 네, 잡아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막 막아줍니다. 뭐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 그것이 바로 로니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호흡으로, 그러니까 대중영화적인 그런 호흡으로 우리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상당히 코믹하고요. 이 가벼운 호기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니를 찾습니까? 그거는 꼭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로니를 찾아서라는 영화도 상당히 재밌고요.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역시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반두비라고 하는 영화인데 반두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신동일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한참 주가 상승 중인 백진희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기서는 마블 알업이라고 하는 역시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배우가 이주 노동자 역을 맡았는데요. 이 마블 알업이라고 하는 배우가 바로 로니를 찾아서에서 유준상 씨를 때려 눕힌 로니입니다. 아, 같은 사람이네요. 네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 반두비에서는,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사장님을 찾으러 수소문하고 돌아다니는 그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진희 씨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뭔가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뭐 이런 골칫덩어리 10대 소녀예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근데 자기는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도 안 가고, 그런 이제 여고생인데, 영어 학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바를 하는데, 뭐 수입도 신통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카림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를 버스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카림이 지갑을 깜빡 버스에다 내리고, 놓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줍습니다. 줬는데 나중에 이제 카림이 이 지갑이 백진희 씨가 맡은 그 민서라고 하는 그 여고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되고 자기 지갑 내놔라 하는데 민서는 다짜고짜 싫다. 내가 왜 지갑을 내놓느냐 하면서 이제 발뺌을 합니다. 네 지갑 내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카림이 이제 민서를 데리고 경찰서 가자. 뭐 이렇게 막 그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 카림이 나의 1년치 임금을 떼먹은 전 직장 사장 집을 좀 찾는데 도와달라. 네가 도와주면은 퉁쳐주겠다. 예, 그 너 지갑 내 지갑 훔쳐간 거 그거 좀 그대로 눈 감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카림과 함께 민서가 임금 추심원이 돼서 그 사장을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뭐 로니를 찾아서처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소통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 작품이 바로 반두비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씁쓸한 것은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이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가 한국의 여고생과 어떠한 인간적인 교류를 한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매우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개봉을 굉장히 규탄하고
또 개봉 못하게 하려고 뭐 인터넷상에서 뭐 여러 가지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영화를 반대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몇 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이주 노동자가 다 범죄자는 아니죠. 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범죄 저질렀다면은 미국인들한테는 한국인은 전부 나쁜 사람일까요? 네, 그런 좀 열려있는 시선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개방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반두비라는 영화가 개봉할 즈음에 느꼈던 바입니다. 네, 이 반두비 뜻이 뭐 좋은 친구라는 그런 의미의 벵갈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좋은 친구인지 여부는 뭐 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규정에서 틀지어서, 누군가를, 그게 뭐 이주 노동자든 누군가를 선입견을 갖고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네네. 다음 주에 좋은 영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 순서 모두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삼화제분. 이 회사 대표가 누군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정답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사위. 그러니까 이 삼화제분이라는 회사 대표의 장인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